안녕하세요. 이렇다 8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돈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다 출연진 중에서 테리우스의 성대를 갖고 있는 아이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천희쌤 나오셨습니다. 네네. 아이유 노래 요새 아주 좋은 게 많아요. 네, 천희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유님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달달하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가 썩을 지경이라고 너무 달달해서 옛날에 밤을이진 그대에게 뭐 그런 네. 풍하는 거 같잖아요. 네네네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예. 그 최근에 성추행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분한테 좀 궁금했어요. 오늘 방송 녹음하러 오면서 뭐요? 남자들은 네. 그런 성추행의 경험이 있을까? 살면서 몇 번이나 있었을까? 당해본 경험? 당해본 경험, 피해 당해본 경험 있어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네. 없죠. 그러면은 네. 혹시 목격한 경험은 있어요? 어떤 가해자가 남자가 남자가 이제 피해자에게 뭐 성추행을 하거나 추근덕거리거나 이런 걸 본 적은 있으세요? 같은 자리에서? 어떠세요, 권모 씨는? 저는 잘 본 적 저도 본 적은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몇 명만 모이면 그렇죠. 이제 수다 떨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성추행자에 경험이 대해서 있다 그러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 한 번 이상은 있고 저도 한 10번 정도는 당한 것 같아요. 살면서. 그게 우리나라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정말 인구의 절반이 다 성추행을 당했던 경험이 네. 있다면 이거는 국가 자체가 이거는 비정상 국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많은 음. 남성분들한테 서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 그거는 진짜 없어서 못 보신 게 아니라 어쩌면 뭐지 감수성이 약간 떨어져서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고 여성이 희롱당한 건 많이 봤죠. 예, 그러니까 네. 제가 여쭤본 게 저희는 그거예요. 남자가 어. 성추행 당한 걸 봤느냐 이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렇게 받으셨죠, 권모 네, 씨? 네. 저도. 예, 네. 여성이 당하는 여성이 것을 당한 목격하신 거 적이 있느냐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최근에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예, 맞아요. 또 그 사람하고 또 친분이 있으니까 저는 뭐라 네네네. 했냐면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일주일 전에 맞습니다. 있었더니. 네. 예. 근데 저는 지금 찬희 선생님처럼 음. 여성이 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음. 때 옆에서 저지해 주는 그럼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네. 같은 남성이 음. 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가해자들이 조심하거나 좀 신경 쓰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예. 나아가서는 그런 추행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집중하지 말고 뭐 어떤 식으로 만졌냐, 뭐 어떤 식으로 추행했냐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럼요.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좀 적극적으로 좀 말려주시고 야단쳐주시고 화내주시고 네. 이랬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 이제 서검사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 보면서 그 왜 자꾸 서검사를 들들 볶을까 언론 보도는 그러지 말고 제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좀 불러내서 소환해서 왜 그때 가만히 있었냐고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서검사 사건이란 말도 사실 표현이 틀렸죠. 표현 틀렸죠. 네. 네. 가해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가해자 이름 안 붙여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사건이 돼야 예. 되는데 네. 아니면 뭐 안모 씨 성추행 사건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자, 아이유님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이 기본소득 신진 연구자 중에 단연 에이스다. 에이스.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실 때 좀 많이 부끄러우시죠? 에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하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방송은 좀 오반해야 돼요. 그럼요. 약간의 오버가 네, 있어야죠.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기본소득 전문으로 오시는 건데 오늘은 기본소득이 아닌가 봐요. 뭐 안심소득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네.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의 뭐 일종인가요? 고기의 부위는 아니에요 일단. 안심. 안심 등심 뭐 아, 등심 아,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선생님 아재 제비추리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재 개그 좀 삼가해 주세요. 네. 그 안심소득제 영어로는 세이프티 인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제도는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심소득제란 말이 쓰이게 된 것은 별로 오래된 것은 아닌데요. 네. 박기성, 변양규 이렇게 두 분이 2017년에 안심소득제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거일, 김우택, 이영환 등과 함께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책을 또 작년에 발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훨씬 우월한 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이 안심소득제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나왔다고 하면 1년도 채 안 된 이론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는데 박기성 변양교 어떤 분들이세요, 찬쌤? 네, 둘 다 이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요. 네. 박기성 씨는 이제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고 네. 한때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냈습니다. 아, 한국노동연구원이요? 한국노동연구원은 이제 1988년에 생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데 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에요. 어. 그러니까 공기관이죠. 그리고 이제 변양규 씨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인데 네,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뭐 하는 데냐? 81년도에 생긴 민간경제연구소인데 예. 회원사인 전경련 회원사인 130여 개 회사가 회원으로 돼 있어요. 뭔가 이게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는. 그러니까 정경련에 소속된 네. 회사 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인 거죠. 네. 그래서 이 회원사가 내는 회비로 운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재벌 대기업을 주로 대변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경제연구원의 모토가 홈페이지 가면 네. 그림이 3개, 동그라미 3개가 딱 그려져 있어요. 아, 자유시장, 자유기업, 네. 자유경쟁. 아, 자유를 좋아하죠 그분들이.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죠. 예. 그때는 얘네들이 뭐라 했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얘기했습니다. 이중인격자들. 그러고 해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네. 위기에 빠진 걸 살린 다음에 다시 민간에 불화해라. 이런 식의 아주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연구소로 유명하고요. 네. 홈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조성이 정책 과제다. 이렇게 써 있는 곳이 한국경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찬이쌤 설명 들어보니까 허탈하게 웃으시나? 허탈합니다. 네. 그 출발부터 지금 네. 기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네. 연구소는 많으니까요. 네. 아니 한 분이 국책연구기관 원장을 지내셨고 또 한 분은 정경련이 움직이는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감이 오네요. 아이유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책 제목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예, 그 책. 두 얼굴. 벌써 예. 이게 제목 자체가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두 얼굴 이러니까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벌써 기본소득을 뭔가 이렇게 까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얼굴이 두 개다. 예,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때요? 네. 사실은 연구자가 누구냐 또 책 제목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으로 선입견을 갖거나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단이 되는데? 네. 하지만 논문과 책을 꼼꼼히 검토한 저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예산도 덜 들고 네.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더 큰 도움이 되는 더 우월한 제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이 덜 드는데 소득 불평등 해소 효과가 더 크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좀. 네. 뭔가 이제 더 많은 액수를 재분배해야지 불평등 해소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상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경제 시간에 다 배우는 거죠. 네. 많은 액수를 재분배해야 네. 많은 소득 불평등 해소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도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한다는 것이 네. 안심소득제 등장에 중대한 정치 사회적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이 한 5명 정도가 공전돼요. 네. 책이 어디서 출간됐냐면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출간됐습니다. 매경, 한경 우리나라를 참 지배하는 경제신문 2개죠. 네. 이 책의 공저자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유명한 복거일입니다. 복거일. 뉴라이트 운동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맞아요. 기본소득 운동의 확산에 큰 위협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네네, 막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기본소득이 한국에서는 성남시가 이제 처음 실시한 걸로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한 그렇죠. 걸로 유명한데요. 2016년에. 예. 만 24세 청년들에게 2년 정도 실시되는 역사 정도 있는데 더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점이 좀 놀랍긴 해요. 그렇죠. 예. 위협을 느꼈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네. 맞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기본소득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대응 논리로 나온 안심소득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유님 안심소득제 어떤 주장인가요? 네, 박기성 변양교의 2017년 논문은 안심소득제를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제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 급여 중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그리고 국세청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요렇게 다 폐지하고요. 5개를 폐지하는 거군요. 네. 예. 네, 그 대신에 안심소득제를 새로 도입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안심소득제를 통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 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며 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세 제도를 고스란히 유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심소득제 지원 가구에게 적용되는 세율, 즉 안심소득세율은 40%로 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기초법 급여 7개 중에서 5개 정도 7개 중에서 3개. 3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는 결국 이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들을 네네.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로자금도 현금으로 지급되니까요. 네. 네. 그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네요. 근데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인 것 이건 또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르고 예. 심사를 통해서 일정 금액 이하는 돈을 받고 일정 금액 이상은 돈을 낸다라는 점에서는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보이죠? 네. 이것도 결국은 선별복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좀 잘 알겠는데요. 안심소득세율 40% 이게 어떤 무슨 네네. 뜻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5천만 원 4인 가구 기준 5천만 원이라는 기준 소득을 딱 정했죠. 네. 그 수준 이상은 이전처럼 소득세를 내는데 네. 그거를 가구 소득 5천만 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네. 돈을 받는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제도를 일반적으로 음의 소득세 제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NIT라고 합니다. 음이란 그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네. 예. 마이너스를 영어로 네거티브라고 해요. 네, 네. 예를 들면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를 10,000원을 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양의 값이잖아요. 양의 값. 네, 네. 플러스 10,000원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를 영어로는 포지티브라 그래요. 아. 네. 그에 반해서 소득세 10,000원을 내지 않고 네. 10,000원을 오히려 받으면 네, 네. 이건 소득세 개념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1만 원의 소득세를 낸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플러스 보시겠네요. 1만 원을 낸 게 아니고 아. 마이너스 1만 원 소득세를 냈으니까 네, 네. 네거티브 인컴 텍스. 아. 음의 소득세, 마이너스 소득세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건 결국 받는다는 뜻이에요. 되게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음.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책 주는 사람 네, 정책 시행자 입장에서 이제 맞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네거티브니까 네. 소득세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 NIT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NIT의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는데요.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아 그걸 얘기 들어봤는데 예, 안심소득세율이란 뭔지 좀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아이유님이 말했지만 그 4인 가구 기준 5천만 원이 기준 소득이라고 할 때 네. 5천만 원에서 이제 미달되는 돈을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이제 예를 들면 5천만 원인데 나 3천만 원밖에 못 벌었어. 네네. 그럼 미달이 얼마나 됐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됐죠. 네네. 그 미달된 액수의 몇 프로를 주느냐. 아. 이게 안심소득세율이에요. 아. 그러니까 40%라면 네네네. 2천만 원 미달했으면 곱하기 0.4만큼을 주는 거. 이게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어떤 구도, 플랜이 되겠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데 좀 이상한 게 왜 5천만 원에 미달하면 그 5천만 원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네. 그 미달액 중에서 일정 비율만 주는 그런 특이하죠. 거네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네. NIT는 여러 사람이 이제 주장했었는데 미국에서 네. 주장한 유명한 사람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네. 밀턴 프리드만이 60년대 제안한 적이 있는데 네. 프리드만이 왜 이렇게 하냐고 설명을 한 게 있어요. 네. 기준소득 미달액을 다 주면 네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아이고 이 말 왜 네. 안 나오나 했어요. 그 중에서 미달액을 50% 주는 걸 상한선으로 얘기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 아. 50% 이상을 주게 되면 네네. 노동 요인이 없어져서 근로의욕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얘기한 바 있고요. 밀턴 프리드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박기성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수입을 하면서 네네. 10을 깎은 거야. 40%가 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아, 이해하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50%를 네. 이제 40%만 주자 이렇게 주장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찬희 쌤이 말씀하셨다시피 4인 가구 기준에서 볼 때 안심소득은 0.4 곱하기 5천만 원 빼기 임금률 곱하기 노동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 네. 즉 미달액에 0.4를 곱한 액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안심소득제 지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이러한 안심소득제에서 지원되는 금액에다가 근로소득이 더해지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근로소득 부분이 임금률 곱하기 노동시간이 되겠고요. 네. 안심소득제
안심소득제 지원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던 0.4 곱하기 5천만 원 빼기 임금률 곱하기 노동시간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원 더하기 0.6 곱하기 임금률 곱하기 노동시간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딱 보여주면 딱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올릴 때 요 수식을 딱 올려드릴게요. 지금 뭐 갑자기 0.4가 됐다가 0.6이 됐나 잘 모를 텐데 이건 뭐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전개시가 해보면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2천만 원 플러스 0.6 곱하기 근로소득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의 60%에 해당되는 소득을 추가로 가져가게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이 수식 자체는 간단한데 이거를 좀 쭉 전개해 주시니까 쉽게 설명이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찬희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팟빵이나 파티에 올리면 이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5천만 원 기준이라고 하면 그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네,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기준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구 수가 달라지면 당연히 기준 소득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박기성 변양규 이 두 분이 밝히고 있는 걸로는 가구 규모별 기준 소득을 1,250만 원 곱하기 가구 원수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250만 원 곱하기 가구 원수. 한 명당 1,250만 원으로 보는 거구나. 네, 그래서 가구 원수가 4였기 때문에 5천만 원이 기준 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2가 되면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공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안심소득제 지원금은 가구 규모별 기준소득에서 안심소득제 인정소득을 뺀 금액에서 0.4를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건 2인 가구건 3인 가구건 다 일반식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준소득은 안심소득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정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거 수식 한번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그러네요. 정말 막 간절해지네요.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방송으로 들으시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1,250만 원의 가구 원수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번 소득을 뺀 것에다 0.4를 곱해서 주는 것이 바로 안심소득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역시나 이건 선별복지 현금급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요. 사실은 기준소득이 가구 규모별로 달라지는 것은 얼핏 보면 개인별로 규정되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죠. 네, 이것이 가구 원수에 비례하도록 설계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비례하는군요. 네, 물론 이제 개인 한 명에게 다 따로따로 주는 것과 가구 전체로 주는 것은 가구 내에서 이제 성 불평등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 전체 금액으로 보자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른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는 또 뭐예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2인 가구에 산다고 해서 1인 가구 쓰면 딱 2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인 가구라고 1인 가구에 꼭 3배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3배보다 조금 덜 들죠. 뭐 밥을 차렸을 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손가락 하나씩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된다 이거죠. 이거를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소비 측면이니까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고 한 거죠. 영어로 보면 경제가 영어로 이코노미잖아요. 이코노미가 절약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란 말은 결국 절약의 경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배수가 됐지만 비용이 2배가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절약된 거죠. 3배가 됐는데 3배가 안 돼. 비용이. 그럼 그만큼 절약된 거죠.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 단위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건복지부가 공시하는 기준 중위소득도 가구 수가 늘어나면 커지기는 하는데 그렇죠.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2인 가구로 딱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뭐 1.7배 뭐 이렇게 올라가죠. 중위소득도.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제는 1,250만 원의 가구 수를 그냥 곱하면 기준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이 가구 수에 비례하는 것이고 가구 원수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에서의 그 전통적인 현금급여와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오히려 기본소득과 비교가 용이한 지점도 그렇죠. 있습니다. 가구원수로 나누면 개인별로 딱 금액이 떨어지니까. 네, 그렇죠. 정확히 같아진다는 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수식으로 돌아가 보면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다가 인정소득을 뺀 값에 0.4를 곱한 값이 됩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인정소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번 돈이 없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심소득제 지원금으로 1인 가구는 1,250만 원에다가 0.4를 곱한 500만 원이 되고 그러네요. 2인 가구는 1,250에 2를 곱했으니까 2,500만 원에다가 0.4를 곱한 1,000만 원. 네네. 3인 가구는 1,500, 4인 네. 가구는 2,000만 원 이런 네네. 식으로 딱 비례되네요. 비례되게끔 네. 그렇게 됩니다. 잠깐만. 그럼 1인 가구에 네. 500만 원이면 1년에 5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500 1년에 나누기 500만 12 하면 얼마예요? 매월 40만 원 40. 조금 넘습니다. 예, 예. 아니 지금 기초부하고 뭐 다를 것도 없구만. 참 대원. 벌써 꿰뚫어봤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안심소득제는 개인 1인당 연간 최소 500만 원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생각해도 되겠죠? 네, 사실 뭐 가구냐 개인이냐 지급하는 그런 문제를 일단 여기서 생각을 안 한다면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 원을 보장하는 보장소득 제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해하기 쉽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음해소득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은 안심소득제가 최소한 1인당 500만 원까지를 보장하면서 네. 1년에 네. 그리고 1인당 1,250만 원을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40%를 세금으로 걷는 음해소득세의 뭐 일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소득세를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는 거니까 음해소득세는 맞잖아요. 네, 그 측면만 보면은 음해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하지만 다른 구간 그러니까 기준소득을 초과한 구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한 음해소득세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해소득세 구간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양해소득세 구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해소득세 형태로 주려면 네네. 양해소득세 형태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걷어야지 주지. 근데 이 후자 양해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싹 없어요. 안심소득세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해소득세 이론 아까 때문에 프리드만 얘기가 나왔죠. 음해소득세 원래 이론에 따르면 제도 설계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가장 좀 단순하게 해서 평균세. 네. 평균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일정한 거를 평균세라고 그러죠. 평균세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평균세를 예를 들면 40%를 한다. 네. 그럼 40% 비율로 기준소득 이하인 사람한테 음해소득세를 준다면 네. 기준소득을 초과한 사람한테는 40%의 비율로 양해소득세를 걷어들여야지 이게 음해소득세 제도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딱 떨어지죠. 네. 물론 뭐 평균세로 안 하고 누진세, 역진세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건 간에. 근데 또한 그 음해소득세는 또 어떤 면이 있어야 되냐면 다양한 소득 원천에 대해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뭐 원천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다양한 방법을 다 도외시하고 어쨌건 음해소득세의 본질은 딱 하나거든요. 뭐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소득을 갖는 계층한테 양해세금을 걷어서 네. 손익분기점 미만의 소득을 계층에게로 소득을 이전한다는. 네, 그게 바로 재분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가 바로 음해소득세의 본질인데 네네. 얘네들을 안심소득세는 양해세금 부분을 얼렁뚱땅 그래서 너무 은근슬쩍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안심소득세는 엄밀한 의미에서 음해소득세 제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아이유님 언급했을 때 뭐 저기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뭐 기초법에 뭐 얼마는 뭐 저기 그 폐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아니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일반적인 음해소득세 제도와 다르게 안심소득제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도 내에 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기성 변양규 이 두 분은 2016년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안심소득제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25조 3,07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소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소득제 순수의 대상이 아닌 가구,
네. 즉 순부담 가구에 대한 추가 과세가 전혀 가정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당합니다. 제가 또 이제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안심소득세 구상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폐지하고 안심소득제로 대체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이 5가지 폐지되는 선별복지급여를 다 더하면 25조가 되나요? 혹시 되는 거 아닐까? 아, 예, 뭐 되면 좋겠네.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되면 또 뭐로 해?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게 뭐 조산모사도 아니고. 제 말이. 그렇게 이제 설득력 있는 추측일 수가 있는데요. 뜯어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약 25조 3천억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 안심소득제에 적용되는 개별 가구 지원금 총액은 37조 6,828억 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그 대체한다고 했던 사회수혜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거를 이제 대체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2조 3,752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공제하고 새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25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7 빼기 10이라서 25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25조라는 돈이 더 필요한데 추가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게 좀 황당하거든요. 완전 황당이네요.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25조 3,076억 원은 안심소득세 밖에서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무언가로 설정되어 있는 제도 안에 셈입니다.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빈곤 비율이나 심도, 소득 분포 이런 게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소득제가 뭐 빈곤이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들의 연구는 뭐 반쪽짜리 연구다. 뭐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쪽짜리 연구다, 잘못된 연구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서 어쩜 이렇게 낮고 조용하고 달달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는지 참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무서운데요. 이론적으로 차근 따져서. 이런 사람이 싸움에 강해요. 이게 막 싸움했을 때 흥분한 사람이 지잖아요. 흥분한 사람 저렇게 떠가고 이렇게 조근조근 맞아. 잘못된 배워야 돼, 연구. 우리는 너무 이제 흥분을 하다 보니까 네. 그 방송 앞부분에서 아이유님이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돈도 덜 들고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훨씬 큰 우월한 제도라고 안심소득제 주창자들이 말씀을 그렇게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걷어들이냐에 따라서 빈곤이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연구를 내놓을 수가 있죠? 경제학자라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우선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는 뭐 5분위 배율이나 10분위 배율이나 진위계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5분위 배율은 소득 순으로 이렇게 해서 5구간으로 나누죠. 그래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고요. 10분위 배율은 소득 순으로 10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위치하는 3개의 소득계층 또는 8개의 소득계층의 소득 분포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진위계수는 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1대1로 모두 비교를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고 완전히 평등한 경우에는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평등할 경우에는 1의 값을 갖고요. 그래서 그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사회의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이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박기성 변양규의 2017년 논문은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진위계수 원래는 0.344인데 이것을 0.259로 0.085만큼 감소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24.7%가 되는 것이고요. 대단합니다. 네. 반면에 동일한 예산의 기본소득제의 경우에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진위계수를
0.050만큼만 그러니까 14.5%만큼만 감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소득제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걸까요? 정말 근거 같죠. 네네. 네, 여기에 덧붙여서 기본소득제가 안심소득제 수준의 진위계수 개선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하에서의 추가 소요 예산이 약 173조 7,384억 원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안심소득제는 아까 추가 소요 예산이 25조 3,076억 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7배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된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심소득제가 기본소득제보다 우월한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안심소득제가 엄청 좋은데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래 네네. 그러면서 막 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공부하지 않으면 네. 그냥 대충 들으면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음. 기본소득보다 이렇게 진위계수를 그렇죠. 많이 주지. 어디 가서 기본소득 설명하려고 하는데 네. 안심소득제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뭐 진위계수 더 많이 떨어진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덕후로서 우리가 정말 덕후로서 자존심이 있지. 네. 그런데 양해소득세 즉 음해소득세 재원 마련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사실상 도대체 어떤 근거로 했는지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네. 뭐야 근거가 없어. 돈 걷어들이는 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진위계수가 뭐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심소득제의 개념이나 원리는 알겠는데 이것이 진짜 기본소득보다 우월한가에 대한 근거로서는 좀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안심소득제 정치사회적 배경 그리고 뭐 안심소득제의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심소득제의 치명적 오류에 대해서 잘못된 연구라고 말씀하신 아이유님 오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더 자세히 그 오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